오늘의 전국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어봤는데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그리고 뭐 통계 조작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은 있긴 했지만 또 국회 간에 너무 소통이 없다. 이제 여야 간에 좀 소통을 넓히자 또 이런 당부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뭐 소통을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여야가 대결 구도만 가고 늘 싸움만 하는 것보다는 싸우더라도 대화하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제 정부도 국정을 운영하려면 협치가 잘 돼야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 대표나 야당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문제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 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단정적으로 현실화하고 확정적으로 사실화하는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뭐 나중에 뭐 조사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사실화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평을 하자면 뭐 어땠다고 보십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원내대표 연설에 특별히 우리가 뭐 주목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그야말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던 어떤 그 예전의 어떤 범위 그 어떤 수준의 연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호김 전 의원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단식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또 구체적인 언급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언급을 한마디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의회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차분하게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또 야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낮은 톤으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발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처럼 좀 조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민생이라든지 약자를 위한 그 여권 그리고 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이것이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인 만큼 지금 야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당은 지금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임팩트 있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정호김 전 의원께서 뭐 이재명 대표 뭐 끝까지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언급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수용만 받고 복귀는 여전히 뭐 안 하신다면서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은 뭐 충분히 솔직히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네, 오늘로
대표는 단식 21일 차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뭐 머리도 좀 쓸어 넘기고 손도 잡고 얘기하는 애는 이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여러 차례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계속 중단을 요청을 했었죠. 왜냐하면 건강해야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20여일이 지나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액은 맞고 있지만 아직도 음식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단식을 중단할까? 저는 그렇게는 아직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구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단식을 하면 주장했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전혀 지금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국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단식과 관계없이 현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은 옛날 모습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단식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계기가 또 마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셔서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이 예.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뭐 정치적으로 좀 라이벌이기도 했고 또 이제 지지자들끼리 이제 거친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 그런 사이였는데 이런 단식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손을 꼭 잡은 이 사진 한 장 민주당 내부에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그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건 잘 모르겠으나 소위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이 상당히 이제 비난하는 목소리가 막 그 동영상에서도 나오던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또 일침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 의식이 없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단식을 지금 중단하기도 어렵죠. 내일 체포 동의안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도 봐야 되고 또 본인의 단식이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뭐 세 가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단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계속되는 단식에도 어느 정도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미 단식으로 의식이 불명할 때 녹색 병원으로 가기로 한 것까지 다 계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얼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큰 병원인 여의도 성모병원이 아니라 녹색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단식을 해 가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마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일각의 정치인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단식 전의 기류를 보면 이제 친명 쪽에서는 부결을 해야 한다. 비명 쪽에서는 가결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문 전 대통령도 이제 병문안을 가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부결 여론을 더 높인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결이라고 가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친명 비명이 이제 분명하게 좀 입장이 달랐잖아요. 근데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친문 성향이 강한 분들이 비명계로 속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판단에서 가결, 부결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그래도 인륜적인 거, 인간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현재 지금 단식 중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대표 뭐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윤이든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에 가장 앞장서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 대표를 과연
검찰에게 넘겨주는 거 이게 과연 맞냐 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부결적으로 조금 힘이 실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투표에 맡기더라도 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결로 투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지난 없다. 1차 때보다 부결이 많이 나올 저는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예상을 합니다. 그게 뭐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내일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일까요? 가결일까요? 민주당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여야에서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방탄이라는 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쟁의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입니다. 이 가결을 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가결시켜주라. 이거 가결시켜주라. 그 가결 입장을 이재명 대표 직접 내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 하시는 게 제일 낫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대국민 약속을 하신 거니까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만일 우리가 가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다. 이건 올가미 수준이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여야 입장 다르고 민주당 안에서도 또 다릅니다. 정호김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조홍천 의원이 가결시켜줘라.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할 기운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딸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에게 그러지 마라라는 예. 그런 언급을 할 정도의 지금 의식 불명 상황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고 또 본인이 6월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해서 국회 안에서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런 상황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가결이 되면 당이 뭐 올가미 수준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 그랬는데 그건 당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친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당 분위기도 부결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가결이라도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잡아 먹을 듯이 지금 뭐 가결할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그 SNS에 올린다든지 또 심지어는 그 단식을 하면서 단식 때 방문한 사람을 전부 지금 이제 그 기록을 해서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면 난 방문 못하겠다 하던 모 의원도 결국은 방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당 분위기가 가결시키면 뭐 인간 띠를 둘러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 군중 심리라는 게 예. 국회의원이 아무리 헌법기관이라 그래도 군중 심리에 휘둘리게 된 약한 존재들이 또 국회의원이거든요. 내년 예. 총선 공천을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부결로 가려고 그러는데 부결이 되면 상당히 민망한데 단식을 하고 있었다. 이게 상당히 그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명분이라고 계산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좋다라는 것이죠. 즉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저런 상황을 연출하나 이러한 의혹도 갖게끔 만드는 지금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본회의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영장심사 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있었죠. 그럼 지금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 의원의 얘기대로 뭐 가결의 뜻을 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또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의사를 이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거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결하라는 메시지를 이미 던졌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그거는 건가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예. 본인은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는 이미 전달됐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또 다른 국회의원들,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도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기명을 안 하고 비기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오든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그럼 나를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미 의사는 표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얘기하라 이런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의사는 전달됐고 국회의원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론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의 개인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예. 판단에 따라서 투표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이 저는 1년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뭐하러 6월에 결국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개개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정해졌는데 뭐하러 그럼 6월에 국회에 나와서 호기롭게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할 뿐만 아니라 거기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당 혁신 아닙니까? 여기에서 불체포 특권 또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모순인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야 뭐 이런 걸 다 저는 사실은 뭐 여당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사람인데요.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그게 뭐 거짓말의 다름 아니겠습니까? 내려놓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려놓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이거는 인사 행정과 관련된 것이고 인사 문제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때 말했으니까 지금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결해야 된다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친명계예요. 너무너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반론 기회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입장을 밝힌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나 못하겠어 부결시켜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입장을 밝혔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예들은 의원들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친명계 의원이라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라 지시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알아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지지자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 것도 지지자들의 의사의 표현이지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해서 나는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간략하게 반론해 주시죠. 네. 예. 지금 그 의원들은 지지자들이 아니고요. 당 시스템 속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서약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사당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 스스로가 천명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유권자들한테 너무 속보이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줄여주시죠. 대로요. 예. 제가 얘기한 그대로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입장을 표명했고 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본인들의 양심의 자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나를 가결하지 말고 부결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서 맞지 않다고 아니요, 보고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가 예.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줄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치를 예. 하는 사람이 그렇게 6월에 얘기해놓고 나는 그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부결해줘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만 교수님. 유권자들도 예. 거기까지는 판단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일 그걸 이재명 표결이잖아요. 대표가 한 것처럼 예.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일 하는 거예요. 표결이잖아요. 예.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제 부결로 가면 방탄정당 오해받을까 걱정되고 가결로 가면 이제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유투표를 하되 당내 의견을 사전에 좀 수렴을 해서 질서 있게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오늘 좀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좀 표를 이렇게 단속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근데 그거는 의총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당이 나서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어떤 의견들을 모으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나는 이런 의견이 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뭐 당론으로 채택해서 민주당 이런 방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말과 배치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분량이 142쪽.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제 많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영장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검찰이 지금 명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또 나중에 본인의 또 편지를 제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재판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죠. 그리고 2018년인가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서 수행한 지자체장이 있긴 있었어요. 서울시장하고 강원도지사.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방북에 대한 그런 상당한 스테이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잖아요. 그냥 뭐 정무부지사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대북 관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김성태라는 사람의 그 일관적인 진술과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상술되어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는 김인섭 씨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선을 그어온 측면이 있는데, 김인섭 씨에 대한 특혜를 직접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그렇게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검찰이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김인섭 씨에 대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는 다른 증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화면에 잠깐 그 자막으로 나왔는데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김인섭 씨가 끼어 있으니까 신경 써달라고 지시를 했다. 라는 이제 말에 출처가 아까 보니까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그 김인섭 씨는 아직까지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그 기소나 공소장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이제 재판에 가서 다퉈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장의 전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또 첨부돼 있는지 이건 또 이제 재판에서 다툴 문제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간다, 합당 형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싶고요. 또 오늘 모 보수 언론에서 지금 합당의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본인도 상당히 당혹해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조정훈 의원의 단순한 그 개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지금 뭐 당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개개인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당을 옮겨 다닌다든지 자신의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요. 제가 사실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조정훈뿐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조정훈 의원이 또 시점도 시점인지라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정치 관행이 그 용납되는 그런 정치라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는 그런 방증이 되겠죠. 나의 소신이 변한 게 아니라 변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또 일격을 했더라고요. 저는 뭐 그 말이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4번의 당직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번 당선되기 전에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또 영입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당선이 안 됐었고, 그리고 나서 21대에 위성정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도 시대전환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시대전환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또 하나 좀 초점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의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겠느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민주당 편에 서서 민주당 쪽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보이시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입장이 바뀌어서 국민의힘 쪽에 가깝게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에 너무 지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또 지금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 공천받기 어렵고 시대전환이 또 계속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정치의 둥지를 틀겠다고 하는데 다른 말 다 떠나서요. 같이 있었던 시대전환의 공동대표를 했던 분의 비판 그 비판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정훈 대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 맡았던 분들을 이제 외부에서 영입을 이번에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 위기설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보수 빅텐트다 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이제 그 같이 합류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의힘을 사정없이 비판했던 사람인데 예. 지금은 그 어떤 그 논리라든지 주장이 국민의힘과 괴를 같이 하면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영입해서 당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요. 그동안에 사람들을 영입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이념적으로 또는 가치 체계가 어떠한가 보다도 지금 누구 편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된다라는 점을 유권자들도 생업에 바쁘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고려하면서 보수 빅텐트를 쳐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정호김 전 의원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수도권 위기설도 불거지고 어디까지 포용하느냐 이게 총선 앞두고 상당히 관심사일 텐데 외부에서도 영입한다고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껴안는 그런 포용이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수도권은 누군가를 영입하겠다 하더라도 선뜻 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입한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신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험지에 와가지고 갑자기 영웅처럼 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요. 현재 수도권에 그 배지를 달지 않은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애로가 있고 그 지역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영입을 하고 또 뭐 누구를 뭐 차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누구를 차출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한두 사람 차출한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그 두 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라면 그냥 그 이론적으로는 다 그 보수 빅텐트 안에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불리할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당 분위기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법을 좀 제대로 찾아야 된다 그런 일침을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